Mr. Censor, we are making a program for Nathaniel Hawthorne, and we heard that 저희가 나다니엘 호손의 문학과 생애를 취재하는 동안에 그의 증손녀가 이곳 레딩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죠? 네,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의 증손녀죠. is there anything you 할머니로부터 들었다든가 혹은 그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기억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 내 어머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증조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 집에는 몇 가지 유품이 있습니다. 나사니엘 호슨 일가가 쓰던 접시 2개,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자, 또 그분의 부인이 그린 무척 감나가는 결혼 선물인 2점의 그림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분이라든가 친척들이 계실 텐데요. 그들 중에서는 나다니엘 호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들 역시 저 이상으로 직접적인 기억을 가진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한 것은 별로 없죠. 그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부인께서는 증조부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을 갖고 계시죠? 물론이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덕택에 여러 가지 흥미롭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친척이나 손자들 중에서요, 증조부와 같은 길을 가는 분, 그러니까 작가가 된 사람은 없습니까? 내 딸 역시 책을 냈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내 형제들과 어머니는 시를 썼고요. 문학적 재능을 고루 나눠 가졌다고나 할까요? 나 역시 몇 권의 책을 냈고 신문에 칼럼을 쓰기도 했죠. 아마 가족 대대로 글 쓰는 재능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 조카 역시 소설을 집필하는데요.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글쓰기를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녀분들이 있습니까? 네, 2딸이 있고요. 지금 2번째 남편에게서도 딸이 2 있죠. 우리 사이에는 6 손주가 있답니다.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미국 문학사엔 고전이라고 불리울 만한 작품이 흔치 않다. 그러나 나사니엘 호손의 주홍 글자를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꼽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호손은 조상들로부터 엄격한 도덕주의로 무장된 청교도 정신과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개척정신이라는 2가지 모순된 유산을 물려받았다. 초기 이민들은 낡은 대륙을 버리고 신천지를 찾아왔으나 여전히 구대륙의 오래된 지성과 인습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민했다. 그러한 미국인들의 갈등과 고민을 그린 호손의 소설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 처음 터를 잡은 오래된 도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땅에 이제는 미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들이 자리 잡아 미국 문화가 성숙했음을 과시한다. 주홍 글자의 무대가 됐던 보스턴의 모습은 소설 속에서 매우 어둡고 폐쇄적인 분위기로 묘사됐다. 그러나 호손의 작품들은 모두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우화적이다. 따라서 소설의 배경도 역시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적 공간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글자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7세기 보스턴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의 죄악과 애정의 문제를 다룬 나다니엘 호선의 대표작이다.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은 영국에서 한 학자와 결혼한 유부녀의 몸으로 보스턴에 혼자 와 있다가 남편이 2년 동안 소식이 끊어진 사이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아이까지 낳게 된다. 헤스터는 그 죄의 대가로 평생 동안 가슴에 간음의 첫 글자인 A자를 달고 다니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녀와 간음한 남자는 보스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영국 명문대학 출신의 목사 아더 딘즈데이다. 헤스터는 7년 동안이나 좋은 글자를 가슴에 단 채 온갖 경렬과 수모에도 굴하지 않고 싹바느질로 딸을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간다. 헤스터 브레이즈, 애는 훨씬 잘 그러나 돌아간다. 끝내 그녀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모든 고통을 혼자 감수하며 명예를 지키기로 했던 아더 딘즈데이는 오히려 남모를 죄의식에 떨며 걷잡을 수 없이 파멸해간다. 헤스터의 남편 로저 칠링워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보스턴에서 의사로 살며 헤스터와 딘즈데일 목사에 대한 복수를 결정한다. 복수의 화신이 된 칠링워드는 딘즈데일의 영혼과 육체가 죄의식에 의해 파괴되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고문한다. 헤스터는 칠링워드의 선하기 위해서 딘즈데일을 빼내어 도망칠 계획을 세우지만 딘즈데일 목사는 이미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한 형벌에 의해 생명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딘즈데일은 드디어 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헤스터와 딸 펄의 가슴에 안겨 주었다. 헤스터가 남들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동안 그 죄를 숨기고 양심의 벌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딘즈데일은 영혼 속의 낙인으로 지켜진 주홍 글자에 의해 파멸했던 것이다. 나타니엘 호서는 주홍 글자를 집필하여 출간한 뒤 고향을 떠나 보스턴에 와서 살았다. 주홍 글자가 호평을 받아 그는 작가로서의 명성도 얻었고 의욕적인 창작 활동을 해나갈 무렵이었다. 지금은 보스턴 대학의 탱글우드 뮤직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에서 호서는 그의 또 하나의 걸작 7박공의 집을 집필했다. 그는 이곳에 살면서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과 알게 됐고 평생 동안 절친한 교우 관계를 계속했다. 사람은 누구나 신으로부터 제한된 시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온다. 조금 더 짧은 시간을 부여받거나 조금 더 긴 시간을 부여받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죽어간다는 점에서만은 인간은 완전히 평등한 조건을 갖는 셈이다. 그러나 그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인간은 참으로 다양한 무늬로 자신의 생을 짜나간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다양한 무늬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 인간 존재의 비밀을 밝혀보려는 노력에 자신의 생을 바친다. 그들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느냐고 묻고 왜 인생은 이렇지 않고 저런 것이냐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 자신들 앞에 펼쳐진 광활한 처녀지를 개척하는 것만이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었던 19세기의 미국 사회에서 명상과 사색으로 살아가는 문인들은
삶 자체로부터 추방된 이방인들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들 이방인들이 서로 이웃하여 묻혀있는 곳, 주홍글자의 작가 나타니엘 호선도 바로 이곳 작가들 동산에 초대받아 모아있다. 평생 동안 그의 인생과 문학에 참다운 동반자가 되어줬던 부인 소피아와 함께 이곳 콩코드에는 호선 당시 미국 정신의 새 장을 연 개척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그래서 콩코드의 작가들의 동산을 찾은 사람들은 미국 문학사의 크고 작은 보물이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린다. 호선과 마주보고 누워있는 초월주의 철학의 거성 헨리 도로, 작은 아씨들의 작가이자 철학자였었던 브론슨 알코트,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랠프 월도 에머슨 등이 살아있을 때처럼 가까운 곳에 이마를 마주대고 묻혀있다. 콩코드에는 호선의 집이 또 한 군데 남아있다. 이곳은 호선이 객지에서 죽음을 맞기 전까지 말년을 보냈던 곳이다. 호선은 모든 궁직에서 떠나고 외국 여행에서 돌아와 시내에서 떨어진 이곳에 집을 정했다. 이 집은 한때 작은 아씨들의 작가 알코트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호소는 이 집에 살 무렵에는 건강의 악화와 정신력의 쇠퇴로 거의 집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집필을 계속하려는 의욕만은 강해서 몇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나 모두 완성되지 못했다. 호소는 그 외모에서부터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분위기를 풍겼고 그의 푸른 눈동자는 늘 인간의 내면이라는 어두운 우물을 들여다보기 위해 크게 열려 있었다. 호소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 산책도 대개 해질 무렵이나 어두운 저녁 때를 택했다. 숲은 그에게 있어 영혼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세계였다. 그의 작품에서 숲은 여러 가지 상징을 띠고 배경으로 등장한다. 악마들의 모임은 늘 한밤중에 숲에서 이루어지고 본능과 욕망의 어두운 세계에서 죄의식에 떠는 가엾은 영혼들은 즐겨 숲을 찾아든다. 주홍 글자의 헤스터 프린과 아서 딤스레이디 그들에게 씌워진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도망칠 것을 결심하는 약속도 숲속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 숲의 어두움은 호선에게 많은 영감을 안겨주었다. 평생 동안 호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인간의 마성에 대한 수수께끼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 의문을 풀기에 가장 적합한 땅은 바로 호선의 고향 세일러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호선가가 처음 뿌리를 내린 곳은 바로 이곳 항구 도시 세일럼이었다. 세일럼은 미국 이민 초기에 매우 번성했던 항구 도시였다. 또한 이 고장은 이교도에 대한 박해가 유난히 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청교도주의로 무장한 지방의 권력가들은 케이커 교도에게 잔인한 형벌을 가하고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남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마녀로 지목하여 뚜렷한 근거도 없이 태워 죽이는 등 잔인한 짓을 자행했다. 이른바 마녀사냥과 마녀재판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
나다니엘 호선의 미국 땅 첫 번째 조상인 위리엄 호선과 그 아들 존 호선이 길섰다. 나다니엘 호선은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목사님, 말해보렴 아가. 나랑 엄마랑 티시 아침까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이 다음에 그럴 거야. 이 다음 언제예요? 대심판날에 재판하시는 분 앞에 설 거야. 네 어머니하고 너, 나 셋이 다 같이서. 하지만 세상 빛은 우리가 모인 걸 못 봐. 나타니엘 호선은 오랫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식으로부터 하나의 예수를 잉태했고 그 최초의 가장 완전 무결한 자식이 바로 죽은 글자였다. 인간에게 실제로 악마적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죄악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 어두운 필연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그가 추구했던 주제였다. 호수아는 주홍 글자에서 자신의 죄악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싸우는 여인과 죄악을 숨기고 남몰래 고민하는 남자를 통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Now we find the valuable 귀한 things. 자료들이군요. 네. 우리는 나타니엘 호선의 작품 원고를 보관하고 있고요. 이 편지는 레파알도 에머슨이 호선에게 쓴 것입니다. 문학적 동료였죠? 네, 곧 호선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헨리 롱펠로우가 호선의 안부와 그의 작품 Twice Told Tales가 잘 돼가고 있는지를 물어온 편지랍니다. 또 이것은 호선이 자기 여동생에게 쓴 편지죠. 그의 친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 활동, 나중엔 그만두었지만 불법인 카드놀이에 관해서 동생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죠. Let's see. 이것은 주홍 글자의 초판본입니다. 호돈이 셀럼 세관에서 일할 당시에 하역하는 물건들 검사할 때 쓰인 스탬프가 안에 찍혀있죠. 보세요. 주홍 글자는 제목도 빨간색이죠? Interesting. 여기 있는 것이 모두 나다니엘 호선의 원고들입니다. 상자 3개 정도로 보관이 돼 있죠. So, oh, I see. 아, 여기 좋은 글씨 책이 있군요. 네, 좋은 글씨의 각 간행본들이 다 있습니다. 나타니엘 호선을 가리켜 청교도 정신을 배경으로 이교도들을 창조한 작가라고 한다. 그는 나만이 옳고 나만이 깨끗하다는 청교도들의 교만을 미워했으며 유교계 죄를 가장 큰 죄악으로 몰아붙인 그들이 저지른 인간 생명을 말살한 죄악에 깊이 전율했다. 무지와 편견은 죄악을 낳고 그 죄악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고통을 낳게 했다.
나타니엘 호손이 태어난 집이 있던 곳은 지금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7박공의 집의 모델이 된 터너가의 집 옆으로 그의 생가가 옮겨져 함께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가 걸음마를 배우고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던 거리에서 태어난 집을 볼 수 없음은 조금은 서운한 일이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에도 자연스러움이 조금 더 지켜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호손이 세일럼에서 살던 집은 4군데가 있었으나 지금 생가 이외에는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다. 호손은 자신의 고향에 대해 애증이 엇갈린 착잡한 심정을 갖고 있었으나 그의 의식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고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가 세일럼의 이 집에서 살면서 집필했던 주홍 글자도 표면적으로는 보스턴을 무대로 삼고 있으나 그 배경의 뒤에는 세일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아파트의 창문으로 세일럼 거리를 내다보며 200년 전 자기 조상들의 삶을 재구성했던 것이다. 호손이 어린 시절 자주 놀러왔다는 터너가의 집은 소설 7박공의 집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호손의 사촌 잉게르소올이 살았던 집이다. 항구 도시로 번성했던 당시의 세일럼의 집들은 창문이 달린 처마를 얼마나 여러 개 지었느냐에 따라 그 부유함을 평가받았다고 한다. 이 집은 창문이 달린 처마인 박공이 7개나 됐으므로 매우 부유한 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집은 호손을 기념하는 장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소설 7박공의 집과 관련된 그림들로 구성된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기도 한다. 호손은 세일럼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한 전설은 대개 그 고장의 오래된 집에 얽혀 있었다. 호손이 어린 시절 늘 보아왔던 7박공의 집을 그 고장의 전설과 연결시켰으리라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집 자체를 영혼이 깃든 신비스럽고 상징적인 존재로 그렸다. 호손은 소설 7박공의 집에서 한 가문을 주인공으로 삼아 자신의 고향 세일럼의 과거를 재현시켰다. 집안의 조상이 범한 죄가 자손 대대로 저주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이다. 식민지 시대의 핀천 대령이 매튜 모어에게 행한 죄악이 19세기에 사는 핀천 판사에게 저주를 내린다. 모을 후손인 홀그레이브가 집을 버리고 떠나자 저택으로부터 저주도 떠나가지만 결국 이 집의 생명은 다하고 마는 것이다. 호손이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의 문제였다. 호손이 자기 이름자에 W라는 알파벳 한자를 더 첨가하여 사실상 성을 바꾸려 했던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이 문제로 깊이 고민했었는지 알 수 있다. 그의 고뇌는 깊은 마음속에 용해돼 있다가 결국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걸러져 나왔다.
호손이 주홍 글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곱 박공의 집에서도 극히 상징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소설의 주제가 너무나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집의 특이한 구조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많은 옛날 이야기가 호손의 뛰어난 상상력과 결합해 소설을 만들어냈으리라는 추측은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옛날 어떤 배의 선장이 밀수품을 숨기기 위해서 집안의 비밀 통로와 비밀문, 비밀방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신기한 집안 내부가 어린 호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집의 다락방에 들어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곳에서 먼지에 쌓인 해묵은 사연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느껴봤을 것이다. 얼핏 들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사연들은 깊이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그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는지도 모를 일이다. I heard that you're working for Nathaniel Hawthorne. 나다니엘 호손 연구회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연구회는 전 세계적으로 700 내지 8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대부분이 학자들로서 특히 나다니엘 호돈 연구가들이죠. 1년에 한 4차례씩 편지를 교환하고 1년 중 2달마다 학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즉 나다니엘 호돈의 생애와 문학을 연구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나다니엘 호손의 문학 세계가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나다니엘 호돈에 대한 관심이 놀랍게 보조된 것은 최소한 30년가량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5년 사이에 그에 관한 6권 내지 8권의 주요 전기가 나왔고 나다니엘 호돈은 또 다른 인기의 대상이 되었죠. 미국의 최신부에서는 3년 전에 나다니엘 호돈을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호돈은 미국에서도 드물게 인정받는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많은 학자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역작인 주홍 글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그 작품에서 마녀 재판이라는 전설 같은 배경이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품 속에서 나다니엘 호돈이 세관의 다락방을 뒤지다가 A라는 주홍글자가 쏟아진 낡은 차를 발견한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기 몫의 죄를 알려는 징표를 갖고 다닌다는 아이디어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오래전 셀롬에서 한 여인이 그의 오빠와 근친상간한 죄로 규탄을 받고 그 죄가로 근친상간을 뜻하는 인세스트의 I자를 달고 다녀야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를 내보였고 교회에서도 저주받은 그런 여인이 있었죠. 이런 배경이 여러 형태로 변형돼서 결국은 주홍 글자라는 소설로 나다니엘 호돈에 의해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홍 글자 A는 가능을 뜻하는 어덜터리의 첫 글자인가요? 네. 그리고요, 나다니엘 호돈이 자신의 조상들이 한 여인을 징계한 데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또 자신의 성에 W자를 넣어서 고치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가 이 세일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자주 찾아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돈의 작품을 충분히 읽고 호돈 연구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매우 온화하고 조용하며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공개 강연 요청이 있어도 그는 좋아하지를 않았답니다. 그와 문학적 교우였던 멜빌이 말하기를 문학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도 호도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고무하고 뒤에서 토론을 이끌어가면서도 자신은 주로 귀 기울여 남의 말을 경청하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런 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박공의 집 옆에는 옮겨다 놓은 호소의 생가가 세워져 있다. 호소는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4살 되던 해 선장이었던 아버지가 남미에서 객사하고 나서 외숙부의 집으로 옮겨갔다. 호선의 어머니는 세일럼시의 명문에서 태어난 품이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으로 나타니엘은 어머니의 성격을 많이 닮아 있었다. 호소는 9살 때 다리를 다쳐 3년 동안이나 외출을 못하고 누워서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독서를 했다. 이때 엄청난 독서량이 후에 그가 작가가 되는데 귀중한 자양분이 되어주었고 평생을 지배한 고독하고 내성적인 성격도 이때 길러졌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그의 일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실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임을 실감케 한다. 나타니엘 호소원이 살았던 19세기의 미국 사회는 작가가 글만 쓰면서 살아갈 만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호소는 자주 생활고에 시달렸고 문학 대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호선 당시의 세일럼은 아직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이 활발한 편이어서 무역선을 관장하는 세관의 세력이 당당했다. 호선은 세관에서 배에서 내린 짐의 무게를 조사하는 검사원으로 일했다. 정치의 파도에 휩쓸려 파면과 복직을 되풀이했던 그는 세관을 떠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호선의 소설 좋은 글자 서장에는 세일럼 세관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오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는 이곳에 근무하던 무렵에 좋은 글자를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세일럼 세관의 사무실은 이제 그를 기념하는 명소가 돼 있고 관광객들은 당시의 세관원들이 근무하던 방을 둘러보며 세관원이었던 호선을 상상해보고 그를 추억한다. 나타니엘 호손에게 좋은 글자에 영감을 준 A자가 수놓여진
천 조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호손의 자취를 더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호손의 문학에 빛을 더해주는 것은 명료함보다는 오히려 그의 예술을 지배하는 모호성에 있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본질에 대해 쓰면서도 어떤 판단에 이르기를 거부하고 다만 인간 영혼의 심연을 파헤쳐 그 모순을 폭로하는 데 예술을 이용할 뿐이다. 그는 예술과 자기 자신 사이에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우화들을 도덕적 교훈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마법과 악마 숭배, 유격의 죄와 순결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것들을 보여줄 뿐 스스로 그 사이에 들어가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내가 미쳤나? 아니면 내가 귀신의 노예가 된 것일까? 내가 숲에서 악마와 만나 혈약을 맺었나? 딩즈데이 선생님, 악마가 나에게 약한 일을 시킨단 말인가? 선생님 생각을 알아요. 부인과 같은 점잖은 분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숲속을 다녀오신 게 틀림없죠. 이 다음에 가실 때는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동행하겠어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숲속의 왕자와 왕을 소개하겠어요. 왕자라니. 무슨 말씀? 누군지 아실 텐데. 부인, 난 숲의 왕을 만나러 숲에 간 일도 없으며 그런 보위를 받기 위해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가? 그는 인간의 고통을 그리면서도 거기에 대해 염려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구해준 전도사의 그는 요술 고통을 찾아가 만나고 객관화시키고 고립시킴으로써 그것을 오히려 극명하게 표출해내는 것이다. 해야 할 거예요. 아주 능수능란한 분 같군요. 하지만 저정에는 딘즈데이 선택님, 숲에 들어가 우리 둘이 다른 얘기를 하기로 하잖아요. 호손이 예술과 자기 자신 사이에 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전한 현실 참여도 아니고 완전한 은둔도 아닌 중간적 생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호손은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사회생활을 경험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또 다른 세계 속에 고립시켜 예술 작품을 창조했다. 호손은 좋은 글자에서 하나의 죄악이 어떻게 인간에게 작용하여 그들을 파멸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가를 그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려낸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신비의 베일에 쌓여 살아갔다. 그는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 말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손가락을 들어 여지껏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한 장의 비통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었으며 언젠가 누군가가 보다 확실하게 그 의미를 밝혀주기를 호소했었다.